이번 시간에는 방화구익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방화구익공사에 대해서 우리 개요에는 필요한 말을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요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방화구익은 화재 시 발화 지점에서 인근 공간으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몇 가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방화벽, 두 번째가 방화문, 그 다음에 방화 셔터, 그 다음에 방화 내화 충전 공사.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방화구익공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동일한 층에서는 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벽을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벽이다. 그래서 방화벽 개념이 있고요. 방화벽에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문을 방화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곳에는 또 셔터가 있어야 됩니다. 문 가지고는 좁으니까 좀 넓은 방화 셔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셔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개폐 장치를 말하죠. 그 다음에 층간이나 이 벽체에 틈이 있거나 아니면은 층간 사이에 틈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메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화 충전 공사, 이렇게 네 가지와 관련된 공사를 우리는 방화구익공사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방화 구획 내의 그 수평 수직 틈새라고 했어요. 틈새를 메우는 공사가 그 내화 충전 공사인데요. 수평 틈새라면은 이제 방화벽 상부에 있는 틈새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직 틈새는 층간 틈새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요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다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방화구익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화구익 기준. 우리 교재에서는 첫 번째로 대상 시설. 방화구익을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우리 교재에서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그 다음에 그 법에서 정하는 기타 용도의 건축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용도의 건축물, 이런 그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이런 방화구익공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용도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됩니다. 방화구익 대상 시설의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설치 기준이에요. 이러한 그 용도별 건축물이 있고요. 용도별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치 기준. 그래서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그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그래서요. 이 규칙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구조 부위별로 벽일대, 비내력 외벽, 기둥이나 바닥, 보, 지붕, 계단, 뭐 이런 부위별로 어떠한 구조 방식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방화벽일 때는 무조건 내화 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내화 구조 요건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는 표에 내화 구조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조 형식별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구획 대상 시설은 반드시 내화 구조이어야 한다. 그 내화 구조는 부위별로 어떻다라는 것이 표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방화구익은 내화 구조의 방화벽일 것. 그러니까 방화벽일 때는 내화 구조를 겸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방화구익 관통부는 내화 충전 구조일 것.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뭐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층간 단위 구익 면적. 층별로, 층간이 아니라 층별입니다. 층별 단위 구익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지하층에서부터 10층까지, 그 다음에 11층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구획별로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었을 경우, 뭐 이렇게 구분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가끔 내화 구익 공사 문제가 나올 때마다 기준을 묻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법령에 나온 대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십시오. 첫 번째, 지하층서부터 10층까지의 기준. 두 번째, 11층 이상인 건축물일 때, 그럴 때는 단위 면적을 어떻게 얼마로 잡고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면은 또 그 방화구익공사 기준 중에서 방화 재료에 대한 게 나와요.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재료에는 어떤 재료가 있는지, 맨 처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보드재가 있고 단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내화 성능 시험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재일 때는 대부분 방화 석고보드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열재일 때는 우리가 비드법이나 압출법은 쓸 수 없죠. 불에 타니까요. 가연성이니까. 그래서 미네랄 울이 대표적인 그 방화 재료로서의 단열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화 구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평 방화 구익이라는 거는 층 단위 내에서 우리가 방화벽을 어떻게 구익할 것이냐, 그리고 방화벽에 들어가는 방화문과 방화 셔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평 방화 구익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방화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화문, 세 번째로 우리가 방화 셔터를 살펴볼 수 있죠. 방화 셔터. 자, 그러면은 먼저 방화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건데요. 수평 방화구익은 방화벽으로 하는 겁니다. 방화벽에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 통로가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방화벽에 대해서 구조 유형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시공에 대해서, 방화벽 시공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구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내력벽으로 된 철근 콘크리트 RC조 벽이 있고요. 비내력벽으로서 조적벽이나 보강 블록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화 성능이 1시간 이상이 될 수 있는 경량 칸막이 벽,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부재가 100T 이상이 되면은 뭐 방화벽의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재 내용대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방화벽은 어떻게 시공하느냐? 우리 교재에서는 경량 칸막이 벽 시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경량 칸막이 공사 부분에 있는 그림을 인용하면서 이 내용은 얼마든지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내용을 그 경량 칸막이 공사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방화문에 대해서는 구조 성능, 방화문의 구조 성능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유형, 그다음에 설치 위치.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방화문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방화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방화문의 구조 성능은 문 세트의 그 성능으로 먼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연, 차염, 차열 성능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 세트의 성능 항목에는 비틀림 강도, 연직 하중 강도, 개폐력, 개폐 반복성, 내충격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 성능에 대해서는 문 세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연, 그 다음에 차염, 그 다음에 차열, 이렇게 세 가지 성능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화문 인접착 및 승강기 문의 차염, 차연 성능, 그 다음에 개방 성능, 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연기를 차단하는 성능, 그 다음에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 그 다음에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연기, 불꽃, 열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방화문은 구비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개방 성능은 노약자가 열 수 있는 수준의 그 개방 성능을 구비해야 된다. 너무 문이 힘들게 열 수 있다면 노약자는 대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도록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유형이 있습니다. 설치 유형. 설치 유형에는 상시 폐쇄형이 있어요. 상시 폐쇄형이 있고 상시 개방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상시 폐쇄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방화문은 늘 닫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려 있는 상태로 되면은 화재의 확산을 불시에 막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려 있는 방화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 전실로 가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늘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려 있던 문이 센서에 의해서 화재가 감지되면은 바로 닫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전실에 들어가는 문은 포켓 도어라고 해서 벽 쪽으로 붙여져 있던 문이 화재만 나면은 바로 이제 그 통로를 닫아버리는 그런 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상시 폐쇄형, 상시 개방형이 있다. 이런 것 좀 알아두시고요. 어디에 설치하느냐? 어디에 설치하느냐? 제실자 대피 동선에 있는 출입구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난 동선에 있는 문은 전부 다 방화문으로 설치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둘 게 있습니다. 여기서 차연, 차염, 차열 성능에 대한 건데요. 종전에는 이 성능을 가지고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용하는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갑종, 을종이 아니라 60분 플러스 그다음에 60분, 그다음에 30분 방화문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좀 했어요. 그래서 60분 플러스가 있고 60분짜리 방화문이 있고 30분짜리 방화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그 갑종 방화문은 바로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화문은 연기와 불꽃, 그 다음에 열까지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연, 차염, 차열 이 세 가지를 다 차단하는 방화문이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이것들은 차연, 차염 성능만 부여된
그런 방화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전의 을종 방화문에 해당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옛날식으로 그 갑종이다, 을종이다 하는 구분은 이렇게 60분 플러스 60분, 30분 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 위치는요.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특별 피난 계단 출입구에 설치를 한다. 그다음에 대피 공간 출입구에 설치한다.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시 개방형은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상시 폐쇄형으로 이 특별 피난 계단이나 대피 공간 출입구에 설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방화문 다음에 방화 셔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방화 셔터. 방화 셔터에 대해서 구조 성능,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치 유형, 그다음에 위치, 어디에 설치하느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조 성능은 뭐 자동식이 있고 수동식이 있다. 뭐 교재에 그렇게 돼 있고요. 비차열 성능은 뭐 1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요. 차연 성능도 구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방력은 133뉴턴 이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조 성능에 대해서. 이 내용은 방화문하고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설치 유형은 자동 방화 셔터가 있고 일체형 자동 방화 셔터가 있다. 이렇게 자동 방화 셔터와 일체형으로 구분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설치 위치는 방화문에서 3m 이내에 설치를 좀 해야 되고요. 방화문 설치가 곤란하면은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뭐 이런 곳에 대해서 잠깐만요. 예, 잠깐. 설치 위치로서는 방화문에서 3m 이내에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방화문 설치가 곤란한 곳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화 셔터는 다시 설치 위치는부터 설치 위치는부터 설치 위치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방화문 3m 이내로 하던가 아니면은 방화문 설치가 곤란한 곳에 설치를 하는데요. 방화문 설치가 곤란한 곳은 경사로 입구나 경사로가 끝나는 부위 또는 그 에스컬레이터가 시작되는 부위나 에스컬레이터가 끝나는 부위요. 이런 부위에는 방화문 설치가 곤란하죠. 이런 곳에는 반드시 방화 셔터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내화 충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화 충전 공사는 일단 어디에 내화 충전 공사를 할 만한 부위 틈새가 발생하느냐. 첫 번째가 슬래브와 커튼홀 틈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간 그 틈새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파이프 관통부. 파이프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관통되는 그 샤프트실이 있죠. 그런 데서는 이제 파이프 관통부에 대해서 기밀 처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공조 덕트가 방화 구익을 넘나드는 경우가 있죠. 방화벽을 지나가는 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위에서도 틈새가 발생됩니다. 공조 덕트 틈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슬래브와 그 방화벽
그러니까 이 방화벽은 경량 벽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석고보드로 설치한 경량 벽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래브와 접속호는 방화벽 상부 틈새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위에 있는 틈새는 내와 재료로 채워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슬래브와 커튼홀 사이에서는 대부분 어떤 재료로 채워주냐면은 미네랄 울, 앞면을 채워주게 됩니다. 또는 이제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워주기도 하고요. 파이프 관통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네랄 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내화 재료를 가지고 채워주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공조 덕트가 있어요. 공조 덕트 같은 것도 이 앞면 같은 걸로 이제 막아주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슬래브와 방화벽의 그 상부 틈새는 방화 실런트를 도포해서 틈새에 도포해서 그 연계 이동을 막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화 충전 공사에 대해서는 부위별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슬래브와 커튼홀 틈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3편 학습을 할 때 슬래브 단면들, 그 커튼홀 단면들을 그린 게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을 인용해서 표현을 해도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 그림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방화 구익 공사에 대해서 맨 처음에 그 방화벽 공사, 방화문 공사, 방화 셔터 공사, 그 다음에 내화 충전 공사, 뭐 이렇게 다양하게 방화 구익 공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방화 구익 공사는요, 그 마감 공사 편에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다면은 방화 구익 공사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화 구익 공사 문제는 굉장히 그 난이도가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로만 학습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방화 구익 공사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출제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 화재에 의한 그 사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이 방화 구익 공사를 늘 그 영순위로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훌륭한 수험 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